2025년 폴란드 나토 합동훈련장. 30년간 M1A2 에이브람스를 지휘해온 미군 최고 전차 전문가가 코웃음을 치며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고작 5천만 인구를 가진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만든 전차 따위가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같은 훈련장에 서다니 정말 한국은 운이 좋았네요. 조롱 섞인 웃음이 주변을 맴돌던 그때 그 순간 신호와 함께 검은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훈련장에서 한국을 비웃던 관계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고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한국의 55톤 괴물은 1500마력으로 험한 지형을 마치 경전차처럼 질주하고 있었는데요. 5초마다 포탄을 장전하고 3km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이 검은 전차의 정체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예의주시하며 주목하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 최첨단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리차드 맥나렌입니다. 45세의 미국인이죠. 전 미 육군에서 기갑부대 전술장교로 복무했고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지휘관으로 일하며 살아왔어요. 퇴역 후엔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전략 싱크탱크 스트래티직 프론트라인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봄 미 국방부에서 제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왔습니다. 한국산 K2 전차의 글로벌 전개와 전략적 의미를 조사하라는 거였죠. 솔직히 그 제안을 받은 후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과연 실전에서 어떨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리하여 저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국경에서 열린 나토 합동훈련 실드25를 참관하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훈련장엔 각국의 전차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미국의 에이브람스, 그리고 검은색 위장을 한 한국의 K2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K2 전차를 처음 보는 순간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각진 포탑과 매끈한 차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거든요. 폴란드군 지휘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훈련은 실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기동훈련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건 적 진지를 향한 돌파 작전이었죠. 각국 전차들이 순서대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건 K2 전차들의 첫 번째 기동이었어요. 신호와 함께 K2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전차들의 속도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험한 지형을 달리는 K2의 모습을 보며 과거 제가 지휘했던 에이브람스를 떠올렸습니다. 무거운 차체 때문에 기동성에서 아쉬웠던 기억이 났죠.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55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전차처럼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였고 특히 험지 통과 능력이 놀라웠죠. 능동형 서스펜션 덕분에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했거든요. 한참 시선이 멈춰있던 제게 훈련장 한쪽에서 지켜보던 폴란드 병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K2를 운용한 지 6개월 됐다고 했죠. 이전에 쓰던 구형 전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포탄 장전이 빠르고 승무원 피로도도 적다고 했고 무엇보다 화력 제어 시스템이 정확해서 명중률이 높다고 자랑했죠. 들어보니 제가 상상한 것보다는 더 높은 기능이 있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어진 오후 훈련에선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K2 전차들이 협조 이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통신하며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게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죠. 지휘 통제 시스템이 각 전차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개별 무기가 아니라 체계적인 전투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가 유럽에 보냈던 에이브람스보다 이 녀석들이 더 빨랐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도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수준의 전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미국의 전차 기술력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잖아.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선 더 앞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다음날 훈련은 슬로바키아 쪽 훈련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봄비가 내려 땅이 질척했고 그 진흙탕 구간을 통과하는 훈련이었어요. 과거 제가 에이브람스를 몰던 시절 이런 험지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났죠. 무거운 차체가 진흙에 빠져나오지 못해 곤란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K2 전차가 진흙탕에 들어섰습니다. 1500마력 엔진에서 나오는 강력한 토크가 궤도를 돌렸어요. 진흙이 튀어오르며 전차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건 전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는 거였어요. 능동형 서스펜션이 지형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기갑여단장 요제프 노박 대령이 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련제 T-72를 30년간 운용했던 베테랑이었죠. 이제 우린 과거의 T-72가 아니라 미래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새로운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진흙탕을 무사히 통과한 K2가 다음 코스로 향했어요. 경사 30도의 가파른 언덕이었죠. 이런 구간에선 대부분의 전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K2는 달랐어요. 강력한 엔진 출력과 우수한 변속기 덕분에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 같았고 정말 충격적이었죠. 훈련을 지켜보던 나토 관찰단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독일 연방군 출신인 한스 밀러 중령이었고 그는 레오파르트 2를 20년간 운용한 전문가였습니다. K2의 기동성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우리 레오파르트보다도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긴 했으나 사실상 쉽게 인정할 수가 없어서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치한 침묵을 일관하며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오후엔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동간 사격이었죠. 전차가 달리면서 목표물을 맞추는 훈련이었고 가장 어려운 사격 중 하나였습니다. K2가 시속 30km로 달리면서 120mm 주포를 발사하기 시작했고 포탄이 날아가 2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췄어요. K2 화력 제어 시스템의 정밀도가 뛰어났고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자동 장전 장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포탄을 장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5초 정도였어요. 사람이 직접 장전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연속 사격 능력도 우수했죠. 분당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신 서방 전차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그날 저녁 슬로바키아군 장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K2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한국 K2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여러 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유지 보수가 쉽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기존 소련제 장비와 다르게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서 부품 교체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 정비시간 단축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균열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전차가 아니라 개념이 다르잖아요. 한국이 언제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갖게 된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놓친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도 한때는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진 거지? 한국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걸까? 바르샤바로 이동한 저는 폴란드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마체이 바시악 차관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폴란드의 K2 도입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급히 전력을 증강해야 했다고 했어요. 그때 한국이 가장 빠르게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바시악 차관이 말했습니다. 180대 계약 중 벌써 110대를 받았습니다. 3년도 안 걸렸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방산업체라면 이런 속도로 납품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복잡한 절차와 긴 생산 시간 때문에 최소 5년은 걸렸을 테니 말이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완성품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도 받는다고 했어요. 폴란드 내에서 K2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뜻이었죠. 오후엔 폴란드군 기계화 사단을 방문했습니다. K2를 직접 운용하는 전차병들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마르친 코발스키 중사는 6개월째 K2를 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독일제 레오파르트 2를 운용했었다고 했고 비교해보니 K2가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며 코발스키 중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승무원이 3명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내부 공간도 넓어졌죠. 화력 제어 시스템도 직관적이라 조작이 쉽습니다. 그는 특히 능동형 서스펜션 칭찬을 아낌없이 했어요. 험한 지형에서도 승차감이 좋아 장거리 작전이 가능하다고 했죠. K2에 대한 장점은 그야말로 끝도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엔 폴란드 방산연구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한국이 K2 전차만 수출한 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K2 말고도 K9 자주포, K21 장갑차, FA50 훈련기까지 패키지로 공급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방산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거였습니다. 연구소장 얀 노바코프스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혀왔죠.
미국은 언제부터 신뢰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 건지 복잡한 정치적 조건들과 까다로운 절차들이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미국 상황을 돌이켜봤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상품화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능력에선 한국에 뒤처진 것 같았어요. 특히 고객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르샤바를 떠나기 전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죠. 바시악 차관과의 마지막 면담에서 그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긴급함을 이해했고 그에 맞춰 행동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폴란드 제16기 개화여단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하늘에는 FA-50 훈련기가 함께 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비 운용이 아니라 통합된 작전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별 무기가 아닌 작전 체계 전체를 수출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여단장 크시슈토프 자블로브스키 대령이 작전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K2 전차들이 선두에서 적 진지를 타격하고 K9 자주포가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해요. 동시에 FA-50이 공중에서 정찰과 근접 항공 지원을 담당하기도 하죠. 새 무기 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K2의 지휘 통제 능력이었어요. 전차장이 앉은 지휘석에서 다른 전차들과 자주포, 심지어 항공기와도 직접 통신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아군의 위치와 적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죠. 이건 미래형 전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훈련에선 더욱 복잡한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적의 기갑부대가 침투했다는 가정하에 방어 작전을 실시했어요. K2 전차들이 신속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K9 자주포가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FA-50은 적 후방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자블로브스키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별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 무기 체계들 간의 연동성이 뛰어나 마치 하나의 무기처럼 작동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통합성은 미국 무기 체계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었어요. 나토 동맹국 관찰단들도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독일군 옵저버는 한국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에 극찬을 아낌없이 퍼붓기 시작했고 프랑스군 장교도 K2의 기동성과 화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국군 대표 역시 전체적인 작전 개념에 관심을 보였죠. 그날 저녁 나토 주요 인사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도 참석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폴란드 방산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죠. 뭐랄까 한국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그의 말에 이어 나토 사령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유럽 전진기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심각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이 지역에 주는 영향력이 과연 예전만 할까 싶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폴란드군 병사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새로운 장비에 대한 신뢰감이 대단했고 한 병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최신식 무기로 조국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유럽에 가져온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전술 개념과 기술 철학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독점해왔던 첨단 무기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셈이죠. 유럽 방산 포럼이 열린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K2에 대한 수출 협의가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페루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포럼에서 만난 슬로바키아 국방차관 미로슬라프 비스트리차크는 K2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보고 결정했다고 했죠. K2는 단지 전차가 아니라 완성된 작전 플랫폼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루마니아 방산청 관계자와의 면담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흑해 지역의 안보 상황 때문에 전력 증강이 시급하다고 했어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형 전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2가 가장 적합한 선택지라고 판단하고 있었죠.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모로코 왕립군 대표단은 K2의 사막 운용 능력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사하라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 측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죠. 중동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K2 도입을 위한 예비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으며 그들은 특히 K2의 첨단 화력 제어 시스템과 능동형 방어 체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전장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포럼 둘째 날에는 남미 국가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페루 국방부 대표단이 K2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도 운용 가능한지, 태평양 연안의 습한 기후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죠. 각국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기술적 뒷받침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고객 중심적 접근이 K2의 경쟁력인 것 같았어요. 포럼 마지막 날 종합 토론에서 흥미로운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한 유럽 방산 전문가는 K2는 21세기형 전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는 상징적 무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현대로템 관계자들과 만찬을 즐겼어요. 그들은 K2의 성공 비결을 겸손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K2의 성공 비결은 다양하긴 하지만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파리를 떠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K2는 이제 글로벌 무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거였죠. 미국과 유럽의 기존 강자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였죠. 페루 리마의 방산 전시회장에 도착했을 때 뜨거운 남미의 열기를 느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페루군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구형 T-55 전차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 당당히 서 있는 K2 전차와의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한자리에 만난 것 같았어요. 페루 국방부 장관 로베르토 치아벤나가 개막식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페루는 21세기 안보 환경에 맞는 현대적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K2 전차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도 크게 보도했어요. 페루 육군 아시아 기술력의 주목, K2 안데스를 넘을 수 있을까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페루군 기갑사령부 사령관 카를로스 몬테로 장군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페루의 특수한 지형적 조건을 설명해줬죠.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부터 아마존 밀림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몬테로 장군이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K2가 안데스 산맥의 가파른 경사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요? 한국 기술진은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1500마력 엔진과 능동형 서스펜션 덕분에 경사 60도까지 등반 가능하다고 했어요. 고도 4,000m에서도 엔진 출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실제 데모스트레이션이 있었어요. 리마 외곽의 시험장에서 K2가 다양한 지형을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고 자갈밭을 통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페루군 관계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K2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45도 경사의 언덕을 마치 평지처럼 올라갔어요. 기존 T-55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페루군 기갑병 과장 루이스 바르가스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안데스 산맥 어디든 갈 수 있겠군요. 오후에는 화력 시연이 있었습니다. K2가 120mm 주포로 3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자동 장전 장치의 신속함도 보여줬습니다. 5초마다 포탄이 발사되는 모습에 페루군 장교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날 저녁 페루 육군사관학교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K2의 기술적 특징과 전술적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였어요. 페루군 장교들의 질문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들이 K2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세미나에서 만난 페루 육군 중령 안토니오 게레로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린 이제 무기로 위협받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킬 준비를 합니다. 그의 말에서 남미 국가들의 안보 의식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수동적 방어가 아닌 능동적 억제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페루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들을 수 있었어요. 페루는 1단계로 20대의 K2를 도입하고 추후 60대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했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마를 떠나면서 처음으로 이 전차의 감정을 이입하게 됐고 K2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각국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루에게 K2는 21세기로 도약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로 향하는 길에 한국의 발전상에 새삼 놀랐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강국이 됐다니 충격적이었죠. 현대로템 본사가 있는 의왕시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공장 견학을 통해 K2 생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죠.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현대로템 K2 사업부장 김성호 상무와의 면담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K2뿐 아니라 K9 자주포, K21 장갑차, K808 장륜 장갑차 등이 패키지로 수출되고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김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술 이전부터 현지 생산까지 모든 걸 지원하죠. 이런 접근 방식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미국 방산업체들과는 확실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연구개발센터 방문에서는 더욱 놀라운 걸 봤죠. 차세대 K2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과 무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전차였습니다. 이미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어 시험 운행 중이라고 했어요. K2의 핵심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20mm 활강포는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자동 장전 장치는 순수 한국 기술이었어요. 능동형 서스펜션과 화력 제어 시스템도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통합 전투 체계였어요. K2 단독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기 체계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작전을 펼칠 수 있었죠. 이건 더 이상 제품이 아니라 산업이고 전략이었어요.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방산 기술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었고 K2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미사일, 레이더, 전자전 장비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연구소 관계자가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부터 방산 기술 자립을 목표로 투자해왔습니다. 50년간의 노하우가 K2에 집약된 거죠. 한국의 장기적 비전과 꾸준한 투자가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그날 저녁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만찬에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수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했어요. K2, K9, KF-21 등 주력 무기들이 모두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십을 원해요. 이런 철학이 한국 방산의 차별화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폴란드 훈련장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죠. 폴란드군 협조로 K2에 직접 탑승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30년간 전차를 다뤄온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K2의 조종석에 앉은 순간 모든 게 달랐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에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됐고 주변 상황을 360도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식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이브람스와는 차원이 다른 첨단 장비였어요. 놀라움을 감추고 엔진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1500마력의 힘이 발바닥으로 전해져 왔어요. 가속 페달을 밟자 거대한 55톤의 차체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능동형 서스펜션 덕분에 승차감도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험한 지형을 달리면서 K2의 진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과거 에이브람스를 몰 때 느꼈던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편안함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화력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물을 조준하고 발사하는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고 탄도 컴퓨터가 최적의 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폴란드 전차병 양 코발스키 병장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6개월째 K2를 운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K2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갖게 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도 컸어요. 그날 저녁 폴란드군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었어요.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가 아니라 동맹국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기갑사령관 마렉 토마셰프스키 준장이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K2는 우리에게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그의 말에서 한국 방산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K2는 정말 뛰어난 전차였어요.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실전 능력도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더 있었는데 한참 생각해보니 그 뭔가는 바로 신뢰였습니다. 한국이 고객들과 맺는 관계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었어요. 약속을 지키고 함께 발전하려는 의지가 K2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기는 기술만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신뢰로 팔리는 거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요청한 K2 전차의 전략적 의미 분석이었어요. 단순한 무기 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의 방산 정책에 대한 제언도 포함해야 했습니다. 보고서 첫 부분에는 K2의 기술적 우수성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500마력 엔진, 자동 장전 장치, 능동형 서스펜션, 첨단 화력 제어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죠. 특히 통합 전투 체계의 개념은 미래 전장의 모습을 제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한국 방산의 전략을 분석했어요.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패키지 딜이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 제공도 중요한 경쟁력이었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부분에는 미국에 대한 시사점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지적했어요. 복잡한 절차와 정치적 조건들이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제가 강조한 점은 한국의 속도였죠. 폴란드가 K2 180대를 주문해서 3년 안에 110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이라면 최소 5년은 걸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시장에서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브리핑에 참석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이 심각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유럽과 중동, 남미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펜타곤의 한 관계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방산업체들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CIA 관계자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70년대 기술 자립 선언부터 시작해서 50년간의 축적된 노하우가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어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연구원들과의 토론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독자적 혁신을 하고 있다는 평가였어요. K2는 그 상징적 사례라고 봤습니다. 스트래티직 프론트라인 소장 제임스 해리슨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빠른 납기와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미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기를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의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처럼 고객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봤죠.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무기평가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목격하는 경험이었죠.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는 역사적 순간을 지켜본 거였어요. K2 블랙팬서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이 집약된 작품이었어요. 5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미래를 향한 비전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인들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만난 병사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K2를 몰면서 보여준 자부심과 신뢰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단순히 좋은 장비를 얻은 게 아니라 믿을 만한 파트너를 만난 기쁨이 느껴졌죠. 한국이 그들에게 준 건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구나. 그때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본 광경도 잊을 수 없었어요.
구형 T-55 옆에 서 있던 K2의 모습이 상징적이었죠. 과거와 미래, 낙후함과 첨단함이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페루군 장교들의 기대감 넘친 표정에서 K2가 가져다줄 변화를 예감할 수 있었어요. 서울 현대로템 공장에서 본 생산 라인도 인상 깊었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모습이 한국 제조업의 수준을 보여줬어요.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K2 한 대 한 대에 한국의 기술력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의 진정성과 열정이 K2의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놓친 부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우위에만 의존해왔으며 고객과의 관계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소홀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정치적 조건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반대로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죠. 납기를 맞추고 품질을 보장하며 사후 지원도 철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한 패키지 서비스도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K2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면서 한국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중동과 남미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정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이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K2는 무기가 아니라 약속이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새로운 정의다. 이 검은 표범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한국의 꿈을 싣고 세계를 달리고 있는 희망의 메신저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K2가 더 많은 나라로 수출될 것이라 확신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입증될 것이며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한국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기술이 오늘도 세계의 전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던 제주도의 작은 섬, 그곳에 17살의 나이로 입대해 파견되었던 미국 해병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 살았던 미국인 노병은 운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한국의 이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미국인에게는 어떤 감동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전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고 위대하신 아버지를 둔 마이클 윌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과 깊은 유대 관계가 있으신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대신 들려드리려 해요. 오래도록 저와 제 동생 제니퍼 윌슨 곁에서 든든한 슈퍼맨의 역할을 해주셨던 아버지께서는 어느덧 본인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90세에 달하는 연세에 어느덧 임종 직전이 다가왔음을 온 가족이 피부로 느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살던 이 집에서 함께 하고 싶었지만 저희 아버지의 뜻은 달랐습니다. 나 로버트 윌슨은 너희들의 아버지로 살며 나약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집에서 보여주고 싶지는 않구나.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이 살아갈 이 집에서 아버지인 내 마지막 기억이 쇠약한 모습인 게 난 싫으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날 요양원에 보내다오. 엄연히 자식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굳이 요양원에 가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저희에게 마지막까지도 훌륭하신 모습만 보이고 싶으셨겠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저희들은 텍사스주 한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면회 시간이 있어 원할 때마다 볼 수는 없었으나 최대한 자주 아버지를 뵈러 갔고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직전, 가족들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안녕을 해야 한다는 슬픔은 너무도 컸죠. 숨이 넘어갈 듯 힘조차 없는 아버지는 힘겹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마을 선생님 노래를 틀어다오. 내가 눈을 감아도 계속 틀어놔주겠니? 아버지는 늘 한국 민요를 들으셨고 한국을 다녀온 후 섬마을 선생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으셨던 분이셨죠. 임종의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그 노래만을 무한 반복해서 들으셨고 아버지의 요구대로 한국의 가요 섬마을 선생님을 틀어드리니 힘겹게 옅은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이내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희들을 번갈아 쳐다보셨고 정말 갈 준비를 하시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기다릴게요.
제 아버지는 임종 직전까지 선마을 선생님을 들으시고 선생님 기다릴게요 라는 말을 남기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셨다는 슬픔에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보내고 난 후 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노병사였던 제 아버지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한국의 민요를 들으며 한국을 추억하며 가셨던 거죠. 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나서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하던 중 전 한국에 관련된 아버지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낡은 사진첩과 손때 묻은 CD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한글로 쓰인 수많은 편지들과 한국의 제주도 지도 등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한국의 관계는 살아생전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기에 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련된 물품들이 나오는 것에 많이 놀라진 않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이렇게 소중하게 많은 것들을 보관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제 아버지는 살아생전 제게 늘 그러셨습니다. 마이클, 혹시 내가 죽는다면 한국에 가서 꼭 이 노래를 틀어다오. 제 아버지는 1950년 17세 나이에 서류를 위조해 입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속이고 어린 마음의 친구들과 함께 몰래 지원을 해버린 철없는 어린 해병대원의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이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했습니다. 남들은 안 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왜 위조까지 해서 자진 입대를 한 것인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친구들과 함께라면 뭐든 다 재밌을 것 같았지. 어차피 할 입대였고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들끼리 이걸 위조해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게만 느껴졌던 거야.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 현실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입대한 제 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이라는 큰 변수를 만나게 되었고 전쟁의 참혹함을 처음 마주한 소년병은 너무도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입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참혹함이 예상되는 가혹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특히나 갓 입대한 17, 18세의 소년병들에게 이 전쟁은 어떠한 기술도 부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군사훈련조차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고 독창적인 군사 기술도 없었기에 처참한 전쟁의 현실을 대비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결과는 결국 충격적인 현실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죠. 미국에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한국 땅을 밟은 소년병들은 처음으로 폐허가 되고 있는 모습과 피난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참한 현실에 더불어 무너진 건물, 길가에 널린 시신들,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의 불안정한 모습이 보였죠. 무엇보다 전투에 투입된 군인들은 겁이 나는 이 상황과 직면해야 했고 적군과의 교전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죠. 포탄이 쓰러진 곳을 지나쳐 전우들은 앞을 향해 가며 소중한 전우를 한순간에 잃는 충격적인 상황을 직면하며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영웅적인 전투가 절대 아니고 정말 처참한 현실만이 매 순간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무도 참혹한 현실이었고 이런 모든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조차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이 두려웠었다. 감히 공포스럽다는 감정조차 느낄 새 없고 숨소리조차 함부로 낼 수 없는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제 아버지는 전쟁에 대해 정말 끔찍했던 기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51년경 제 아버지 로버트 윌슨은 한국의 제주도 인근 작은 섬으로 파견되어 현지 의료 지원 임무를 맡게 되셨어요. 제주도는 앞에 본 처참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비교적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시름 돌릴 수 있었다고 하셨죠. 바로 그곳에서 박영호라는 당시 통역병과 어색한 첫 만남을 하셨던 순간까지도 생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역병 박영호라고 합니다. 저희를 위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데 제가 언어 소통을 하는 데 있어 한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곁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씨와의 첫 만남이 어색하긴 했지만 너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큰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료 지원을 온 것이었지만 한국전쟁 중 너무 큰 충격의 여파로 현지 주민들의 경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고 했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극에 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전쟁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었고 특히 유엔군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외국군이 참전한 전쟁이었죠. 한국전쟁 중 외국군에 대한 경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군사적 경계로 북한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유엔군을 비롯한 외국군들이 참전했으나 이는 군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경계 대상이었어요.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여러 나라의 군대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북쪽의 적군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아군과의 협력과 원활한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선에서 외국군의 참전은 각 국가의 군사적 목적과 이익이 달랐기에 각국 간의 조정과 신뢰가 매우 중요했죠. 또한 정치적 경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외국군의 참여는 한국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 외국군의 지휘와 통제, 그리고 전후 처리 문제에서 긴장감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유엔군의 작전은 한국의 자주권과 연합국 간의 정치적 경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한국 정부는 전쟁 중 유엔군의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전후에는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즉 외국군은 한국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군사적, 정치적 존재는 때로는 한국의 내부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현지 주민들에게 결코 반가운 대상이 아닌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의료 지원을 하려 했던 아버지를 적대시하며 경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주민들을 보고 있는 마음은 너무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나를 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 꼭 내가 그들을 해칠 것 같은 두려움과 날 경멸하는 눈빛이 가득했었지. 나 역시 이 전쟁이 두렵고 무서웠고 무엇보다 이 낯선 땅에서 의지할 곳도 없어서 정말 외로웠는데 말이야. 누구라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길 참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뿐이었지. 그런데 그 당시 외국인을 보는 일이 드문 일이라 더욱 내가 낯설게 느껴졌을 거야. 내가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소스라치며 기겁을 했으니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서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경멸하던 현지 주민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꽁꽁 숨기며 지내던 중 도저히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통역병 박영호 씨에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다고 하셨어요. 전 적이 아니잖아요. 도우러 왔을 뿐이고 지금도 모두를 도우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 오해를 꼭 풀고 싶어요. 주민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걸 보고 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내니 제가 너무 괴롭네요. 절 좀 도와주실래요? 이 말을 들은 박영호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진심은 분명 통할 거고 주민들도 로버트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제가 서로의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게요. 진작에 도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렇게 박영호 씨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는 주민들의 앞에 당당히 두 발로 서서 나섰고 오해를 풀었다고 하셨어요. 전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크게 대한민국의 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도우러 미국에서 왔고 전 로버트 윌슨이라고 해요. 한국 나이로 아직 20살도 넘지 않은 소년병이에요. 이런 제가 적이라고 한들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저 역시 전쟁의 처참함과 끔찍함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하루빨리 이 모든 게 끝이 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전 이 낯선 땅에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까지 저를 경멸하듯 보니 정말 너무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서워요. 제 아버지는 눈물까지 보이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고 이 진심은 정말로 통했습니다. 박영호 씨의 통역을 통해 제 아버지의 말을 들은 주민들은 하나둘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말을 이어갔다고 해요. 우리도 무서웠어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그냥 경계부터 하고 봤을 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죽을까봐 혹시라도 내 가족이 다치진 않을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지 공포에 하루하루를 떨며 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도와주러 온 그 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주민들은 이내 제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서로의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때 제 아버지는 이런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진심은 통하더라. 진심은 정말 중요한 힘을 가졌어. 사람들이 진심을 느낄 때 그 안에서 신뢰와 공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거든.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행동이나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하지. 그렇기에 진심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했단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신기하게도 진심이 통한 후 아버지께서는 주민들의 사랑을 넉넉히 받으며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쟁통에 부족한 살림에 그야말로 정말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 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는 온정을 제 아버지께서도 느낄 수 있으셨죠.
아버지는 섬마을 임시의무실에서 일을 하셨고 피난민과 군인들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세세하게 돌보며 더 친해지게 되었고 어느덧 한 가족의 형태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마을 주민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뿐 아니라 건강 상태와 가족 구성원까지 모두 세세하게 기억을 하셨고 특이사항도 모두 기억하셨죠. 그만큼 외롭고 무서운 환경에서 제 아버지에게 그들은 전부 새로운 형태의 소중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던 주민들 역시 아버지에게 최대한의 도움과 온정을 베풀며 서로 그런 관계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섬마을의 작은 학교의 선생님이던 윤미선 씨와 제 아버지는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을 하셨죠. 아픈 학생을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의무실로 급하게 찾아온 선생님은 다급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좀 봐주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역병 박영호 씨의 부재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윤미선 선생님은 아이를 향한 긴박하고 진실된 마음이 통했던 것이죠. 서로의 소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눈치껏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언어 소통은 하나도 없이 정말 바디랭귀지 하나만으로 아이의 치료는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긴박한 순간이 끝이 나고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진정이 되었고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미선 선생님은 제 아버지께 제안을 하나 하셨다고 했죠. 이곳에 계시면서 한국어를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인 걸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국어는 기초부터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통역병 박영호 씨가 없으면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 참 어려운 이 두 사람이었기에 아버지의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느꼈고 윤미선 선생님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여유 시간마다 한국어 공부를 하셨다고 했죠. 윤미선 선생님은 숙제를 늘 내주셨고 아버지는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늘 숙제를 열심히 또 성실히 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윤미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한국 전통 민요를 살짝 엿듣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한참을 듣던 중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지 모를 뭉클하고 찌릿한 감정이 느껴져서 신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사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통역병 박영호 씨를 통해 윤미선 선생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고 있는 이 노래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신기하게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가슴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네요. 그러자 윤미선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많은 민요를 들어서 정확히 어떤 민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민요가 슬픈 감정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이 음악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삶의 고난이나 전쟁과 이별의 경험, 혹은 민속적인 정서나 상실과 그리움의 감정 등을 민요에 담다 보니 그 슬픔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깊은 애절함이 녹아있어요. 윤미선 선생님의 답을 듣고 아버지는 한국 민요에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다고 하셨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며 부르고 싶은 마음이 커졌으니 말이죠. 그때 윤미선 선생님은 아버지께 반대로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로버트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기초적인 영어와 위생교육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윤미선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영어와 위생교육까지 함께 해주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특별한 감정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또 전쟁의 상처로 인해 고아인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도 두 사람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재건을 돕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환경을 조성해주며 말이죠. 또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쥐어주며 그 아이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 아버지와 윤미선 선생님은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문화적 차이까지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와 윤미선 선생님이 힘을 합쳐 함께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던 그 어느 날, 윤미선 선생님은 섬마을에 대한 꿈과 비전을 아버지께 털어놨다고 하셨습니다. 로버트, 저는 언젠가 꼭 이 섬이 평화롭고 더는 전쟁이나 갈등 없이 사람들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곳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 죄 없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학교를 꼭 만들고 싶어요.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라거든요. 전 그걸 아이들에게 꼭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만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과 몸을 기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고 싶어요. 제 아버지는 윤미선 선생님의 이런 꿈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멋진 꿈을 가지셨네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멋지고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학교가 있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너무도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꼭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꼭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대놓고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약속과 서로를 신뢰하는 단단함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확신을 이날 가지셨다고 하셨죠. 그러나 이들의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잔혹한 현실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군부대의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게 되셨어요. 아버지의 부대가 최전선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체할 시간 없이 즉시 이동하라는 명을 받으셨죠. 지체할 시간 없이 즉시 부대 전원 최전선으로 이동하도록 하라. 모든 병력은 명령 즉시 준비 완료하고 빠르게 출발하도록. 이곳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으니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갑작스러운 부대 이동 명령에 윤미선 선생님과 또 주민들과의 작별 인사를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큰 슬픔이 잔인하게 또 야속하게 찾아왔다고 표현하셨죠. 이동 준비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이별 전날 윤미선 선생님께 작은 편지 하나를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차자를 봤다 금순아 일가 친척 없는 몸이 너마저 나를 버리면 어느 겨울 오나가서 몸을 쉬나 금순아 미선씨 저는 유독 가슴속에 가사가 오래 남던 굿세어라 금수나 노래도 선마을 선생님인 미선씨도 못 잊어요. 갑작스럽게 부대 이동으로 인사조차 못하고 떠나 미안합니다. 그치만 돌아올게요. 약속합니다. 아버지는 이 편지를 끝으로 부대 이동을 하셨고 최전선으로 향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곳은 이전에 있던 선마을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최전선으로 이동한다고 하여 어느 정도 마음의 결심을 하긴 했으나 치열한 전투 속에서 공포에 질려야만 했습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이 상황에 아버지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 이틀 버틴다고 의미가 있나? 그냥 가는 게 맞을지도. 너무 두려움 속에 있었고 총성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하루 이틀 버티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결국 큰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 아버지께서는 중상을 입으셨고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상황은 많이 심각했는지 미국 본토 군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되었고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을 때는 이미 수술 및 처치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생명의 지장과 후유증은 없다고 하셨어요.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셨으나 아버지는 돌발 행동을 하셨죠. 제가 지금 미국에 있다는 건가요? 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저 이제 괜찮으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한국으로 가겠다며 난리를 쳤고 의료진에 의해 저지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미국에 남으셨고 도저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생사도 알 수 없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다시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에 어떻게든 편지를 보내려 수차례 시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미국에서 보낸 편지가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백 통의 편지는 한국까지 닿지 못했고 아버지는 답답함과 먹먹함에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죠. 아버지의 건강은 별탈 없이 무사히 회복을 할 수 있었고 미국 생활에도 점점 적응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국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지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한국을 너무 가고 싶은데 미선 씨도 내 소식을 정말 궁금해할 텐데 혹시 내가 일부러 연락을 안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정말 그런 게 아닌데 말이야. 늘 한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윤미선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지만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바빴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대를 졸업하셨고 의사로서 살아가며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셨죠.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이제야 현실을 직면한 채 살아가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꼭 이루어질 수 없는 첫사랑 같은 존재였지. 중간에라도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막상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니 이런저런 핑계들이 생기더라고.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할 텐데, 환자를 한 명 더 봐야 할 텐데, 돈을 더 벌어야 할 텐데 라는 핑계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아예 멀어진 거지. 내 가슴 속에 그냥 묻어둔 거야. 내 스스로가 말이야. 아버지는 온전히 한국에서의 모든 추억을 묻어두고야 어머니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고, 가정을 꾸리고 저희들을 낳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윤미선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감정뿐 아니라 섬마을 아이들에 대한 기억과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이어져 갔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한국전쟁 참전용사 모임에서 간간히 한국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생각보다 한국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윤미선 선생님에 대한 소식은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1982년경 아버지는 의사의 신분으로 국제의료봉사단을 통해 한국으로 방문하는 계기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떨리는 순간이었다고 하셨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서울은 이전의 폐허된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수준으로 성장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정을 차분히 소화를 하고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옛 섬을 찾아가셨다고 했죠. 그곳을 가기 위해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 통역병으로 일하던 박영호 씨를 수소문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인분과 연결된 사람이 있어 박영호 씨와 동행하여 옛 섬으로 함께 떠날 수 있었다고 했죠. 박영호 씨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도록 벅찬 순간이었다고 회상하셨어요. 육지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향하는 길부터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섬마을 선생님의 노래에 가슴이 먹먹해지셨다고 해요. 어느 정도 한국 가사를 이해할 수 있던 아버지께 섬마을 선생님의 가사는 꼭 윤미선 선생님을 그리는 듯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꼭 아버지 자신과 윤미선 선생님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고 했죠. 아직 그곳에 있을까? 섬마을 선생님이던 그때처럼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서로 예전의 기억을 추억하고 애절함을 느끼며 그렇게 도착한 섬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섬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의 모습,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이 보였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학교로 곧장 찾아갔고 그 학교에 들어서면서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 사진에는 윤미선 선생님의 얼굴이 떡하니 붙어 있었죠.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윤미선 선생님이었고 드디어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선 선생님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로버트 당신이 꼭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약속처럼 30년이 넘도록 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약속을 정말로 지킨 거예요. 그렇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재회 후 며칠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교의 아이들과 만나고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또 아버지께서 그리움에 사무쳐 있던 지난 30년간의 세월의 기록을 윤미선 선생님은 모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지켜낸 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성장을 했고 아직도 가끔씩 찾아오고 전화 안부도 물으며 지내고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죠? 학교도 정말 많은 발전을 했죠. 그때만 해도 다 무너져가는 학교였지만 지금은 이 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니 말이에요. 아버지는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갑작스럽게 연락 두절이었고 그렇게 30년이 흘렀는데 약속했던 그 정신을 기억하며 홀로 학교를 이렇게까지 발전시키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많이 사무쳤습니다. 아버지와 윤미선 선생님은 30년 만에 재회를 한 후 단 며칠 만에 30년 세월을 속사포처럼 읊었지만 그들에게 단 며칠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어요. 이제는 나이든 두 사람 사이에 다시금 피어나는 특별하고도 위험한 감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미국에 가족이 있었고 윤미선 선생님 역시 그 섬을 지켜야 하는 현실과 그곳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 역시 같았다고 하셨어요. 이 둘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가슴 아픈 결단을 울고 웃으며 내렸다고 했습니다. 30년 전에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서로 안녕을 했다고 하셨어요. 떠나기 전날 윤미선 선생님은 학교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섬마을 선생님 노래를 불러주며 그러셨죠.
이 노래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예요. 섬마을에 희망을 준 선생님.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요, 우리. 제대로 작별의 인사를 해주러 날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 친구 로버트. 이 노래를 들으며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나 역시 30년간 내 약속을 기억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약속 하나 하죠. 매년 이 섬의 아이들을 위해 꼭 내가 기부를 할게요. 내 마음이니 아이들을 위해 써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으니 우리 진짜 이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두 사람은 30년 만에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정말로 안녕을 했다고 하셨어요. 전 아버지께 이 모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현재로 돌아와 유품 정리를 하며 그 아름다웠던 아버지의 청춘이 떠오르더군요. 아버지는 정말로 40년간 섬마을 학교에 익명으로 기부를 해오셨고 매년 섬마을 선생님의 노래 발매일마다 CD를 구입해 컬렉션을 한 이유도 알겠더군요. 저와 동생은 혹시나 싶어 한국에 계신 통역병 박영호 씨에게 연락을 해보니 아직 윤미선 선생님이 살아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정말 아버지의 소망이자 품었던 가슴의 한을 마지막으로 풀어드리기 위해 큰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의 유골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했고 제주도의 섬을 찾아 아버지의 유골을 뿌리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걸 알고 계셨던 윤미선 선생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학교 강당에서 옛 제자분들과 함께 섬마을 선생님을 부르며 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추모해 주셨죠. 이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진정한 사랑과 헌신만 있다면 어떠한 변화든 기대할 수 있어요. 한 외국인인 로버트 윌슨의 헌신으로 우리 섬은 변했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 노래가 더 빛이 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빛나게 해주신 윤미선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또 자식인 저희들을 보고 너무 반겨주심에도 아버지께서 재차 강조하셨던 한국인들의 온정이 바로 이런 따뜻함이구나 짧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모든 상황을 아시며 귀여운 질투를 하시긴 하지만 훌륭하고 깔끔하신 제 아버지를 누구보다 신뢰하고 존중하시기에 마지막 순간의 이 결정도 어머니는 존중해 주셨습니다. 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간의 진실과 사랑, 그리고 국적에 대한 편견에 대해 다시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 한국의 민요를 듣고 있는데 감동이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한국 노래의 힘에 감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요즘의 제 일상이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 저희 부모님도 많이 즐겨 들으셨어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에 기분 좋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밖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이럴 때 감기에 더 잘 걸리니 늘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은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당신만의 여우튜브